티슈진이 개발한 이 약품은 손상된 연골 부위에 주사하면 연골 세포가 자라나도록 하는 세포 치료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조 원 규모의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릴랜드 게이트스버그에서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민 의원이 KBS를 떠나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시절 티슈진은 급성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티슈진을 예로 들며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 끝내 국회 예산결산위원 자리를 내놓았는데 취재하는 JTBC 기자에게 훈계하듯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거분 주식 가치는 4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거분보다도 모범적인 분들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좀 하세요. 민주당 대변인이 이 발언을 접했다면 아마도 열심히 막말한 당신 떠나십시오.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입니다.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습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였습니다. 어제 휴대전화 뒷번호 4805번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지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네, 1부에선 가지마 2부에선 떠나요. 네,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2부도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상견례 겸 오찬자리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과 일본 문제 대응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수출 규제 안건은 오늘 밤 늦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일 대표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 A-50에 대해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 36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반복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측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가 긴급 발진을 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동해에 출몰한다는 해적. 넌 누구냐?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까요? 네, 이 나라 중동에 있는 나라고요. 네. 우리나라엔 테헤란로가 있고요. 이 나라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이 나라 어딜까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나라의 그 이름을 네. 잘 알아둬야 됩니다. 네, 이런 나라 이름 잘 알아야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나라 이름은 정답은 두 글자고 예전에 이라크하고 전쟁을 벌인 나라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해적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해적. 예. 근데 해적 이제 뒤에 나오면 우리는 보통 해적이라고 얘기 안 했죠. 우리가 뒤에 얘기할 거니까 딱 여러분 일단 해적 생각을 해보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말라카 해협에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 피습을 당했어요. 돈 13,000불하고 앤드 뭐 여러 물품을 빼앗겼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해협에서 보면 해협이라는 데가 그 좁은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배로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나르잖아요. 값비싼 물건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해협은 항상 해적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랬겠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그 해협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이란이 그거 보셨어요? 영상에서 이렇게 헬기 레펠 타고 가서 영국 배 납포하는 거? 네. 그 영상 나왔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이란은 그 영상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영국 배 납포했다 그거를 광고하려고 그걸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지브롤터 해협에서 이란 유조선을 또 납포했죠.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지브롤터 그리고 여기 호르무즈 그리고 말라카 이런 데서 서로 배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옛날 얘기 이런 걸 좀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해적이 있네요. 해적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배 위니까 육지가 아니라 배 위니까 그냥 해적이 달라붙어 가지고 기습하면은 이건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해적을 국가에서 길렀던 나라가 있어요. 그 양성했던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요. 영국? 예. 영국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스페인 무적 함대를 그 격파한 영국군의 프란시스 드레이크 해적이었단 말이죠. 해적이었는데 그 영국은 그 당시에 해적을 양성해서 스페인 배들을 노략질하는 걸요 배후에서 조장하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더 보면 그다음에 무적 함대를 부신 다음에 그러니까 캐리비안 쪽에서 스페인이 그 통제력이 상실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트리니다드, 뭐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케이맨 제도, 그레나다 이런 게 다 해적 기지였던 곳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리비안의 해적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지금 보면 묘하게 요 섬들 이름 보면 해적 기지였던 섬들이 요새 조세피난처입니다. 조세피난처. 예, 조세피난처. 요즘에는 그 조세 도피처로 또 불리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왜 해적 기지랑 이런 데가 겹칠까? 보면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의 금은보화가 쌓이는 보물섬들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럼 묘하게 입지 조건이 같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해적 깃발 보면 뼈다귀 2개 이렇게 해골 있는 그 깃발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 깃발 이름이 졸리 로저고 그 깃발을 만든 사람 이름이 바솔로뮤 로버츠 이러는데 네. 지금 청취자분들에서 지금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 일본 만화 원피스에 다 예. 등장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그런 걸 이런 귀에 익은 이름들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피스는 이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제 아내가 네. 아이들에게 보지 말라고 한 그런 만화로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본 적도 없고 뭐 네, 폭력적인 면도 있고 예. 지금 제일 많이 팔린 만화죠. 일본의 만화고. 그렇군요. 네. 예.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해적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에서 길러서 자기 국력 그 향상에 네. 해적의 지원을 받기도 한 거예요. 해적이 예. 국부 창출의 네. 원천이었습니까? 네, 영국에게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가 역사에서 만났던 해적, 우리는 해적이란 말 쓰지 않았죠. 뭐라고 불렀죠? 해적을? 외구 아니었습니까? 외구죠, 외구. 예. 그 나라도요. 노략질을요. 장려했습니다. 부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인정했어요. 거기 영주들이. 외국이 외구를 양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섬나라들이 나중에 되게 무역대국, 예.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가긴 하지만 네. 그 초기에 해적을 양성했다는 면에서는 참 근본이 조금 듣는 영국 분들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이죠. 네. 그 심지어는 기독교 세력도요. 네. 성요한 기사단과 템플 기사단 같은 경우도 기독교 세력이 볼 때는 수호 기사단이지만 이슬람 입장에서는 해적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네. 이 해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패권 국가가 있고 해양 질서가 안정화돼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 옛날 얘기 같지만 예. 이게 또 해양 질서가 무너지면 어느 나라가 또 해적을 양성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지금이야 바다에서 뭐 비교적 무탈하게 네. 항해하지만은 네. 뭐 그냥 도처에 그 해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무서워서 어떻게 배 끌고 나가겠어요. 그렇죠. 마약 같은 거 팔거나 뭐 무기 같은 거 밀매하거나 그러니까 밀매가 성행하면 해적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네. 밀매의 부흥과 함께 다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요새 이제 해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한테 맨날 해적질을 했던 그 사람들도 요새 뭐 별로 버릇이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일종의 노략질은 그렇죠. 하진 않더라도 네. 이 지금 경제적 도발을 일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요 과거사에 대해서 일제 식민 지배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1000년의 해적입니다. 1000년의 해적. 이런 대접을 받는 걸 좀 알면은 네.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네. 말이죠. 예, 패권의 혼란기 때 바다에서 이 해적들이 네. 번성을 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이웃 나라가 반성을 해야 될 건 네. 단순히 식민지 지배뿐만 아니라 네. 자신들이 이 이웃 나라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뭐 거기 가서 도적질한 적 없잖아요. 네.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외구 이야기를 좀 짧게 해봤네요.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좀 지금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다는 네. 점도 오늘 또 네. 알아볼 수가 있었네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기 전에 정답이 뭐였죠? 이란이죠. 이란이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6251번 쓰시는 분 알라딘. 네, 알라딘. 네. 김대근님 애굽. 네, 애굽은 이제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네. 예. 이집트가 영어로 딱 해서 억지로 맞춰보면 애굽이 또 나와요. 예. 네. 자, 그리고 9218번 쓰시는 분 바벨론. 바벨론 옛날 이름이 사실 바벨론이에요. 네. 이라는 옛날 이름이. 자, 그리고 예.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이었고 네. 언제 이사 갔지? 예. 예.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이었고 네. 이란은 페르시아. 페르시아. 네, 그렇습니다. 아시나 모르시나 제가 슬쩍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네. 예. 자, 그리고 K73174645번 쓰시는 분 정답 거란. 이란이 아니라. 거란. 예. 자, 그래요. 4489번 쓰시는 분 이런 친절한 방송은 처음입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1304번 쓰시는 분 신랑이 회사 지사장으로 이란 테헤란로에서 2년 근무하고 돌아왔는데 지금도 자주 출장 갑니다. 네. 늘 마음 졸이면서 무사히 다녀오길 기다립니다.
네. 진짜 이란 가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농담이지 모르겠네. 농담. 그래서 테헤란로. 테헤란로.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 예, 알겠습니다. 정답 이란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유재일의 발길이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유재일 씨 감사합니다. 네, 유재일이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네, 박경은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고속도로는 곳곳으로 작업 여파 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감곡 부근 오늘도 양방향에서 작업 중인데요. 각자 5km 구간에서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되도록 우회하시는 게 낫겠고요.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는 현풍에서 옥포 사이 역시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세종터널 작업으로 3km 구간 밀리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방향인데요. 남공주에서 인휴게소까지 작업으로 일대 속도 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3km 구간 정체고요. 더 가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방향 서산 부근에서는 1, 2차로 막고 장애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과 기흥에서 신갈 부근, 또 판교 일대와 달래내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일반 이사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에게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제 여론전에 전면적으로 나설 계획인데요. WTO 일반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 내용들,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이고요. 통상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송기호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늘부터 열린 WTO 일반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오르게 됐는데, 예. 일단 안건에 오르게 되면은 이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뭐 일본의 어떤 지금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일반 이사회가 16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데, 네네. 우리와 일본이 이제 분쟁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일반 이사회 회원국들이 그 분쟁 기구, 그러니까 재판부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회의죠. 네. 이제 안건으로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우리 국제 무역 질서에서의 어떤 중요함, 심각성을 이 WTO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 안건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 조치가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또 준비한 반박을 할 것이고요. 또 각 나라 회원국들이 코멘트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이 일본이 구체적으로 이 조치가 일본의 안보 이익에 필요하다는 그런 구체적 설명을, 과연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일단 정식 안건으로 오르게 된 점만으로도 우리에겐 고무적인 일로 봐야 된다. 그럼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일본의 이 조치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조치는 대단히 극단적인 형태인 것이 후방 공급을 교란시키는 건데, 그렇죠. 이런 방식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은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였지. 네네. 아예 국제 분업이 처음 시작되는 그 첫 시작점을 차단하는 대단히 세계 무역 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일반 이사회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거칠게 WTO를 설명하자면은 사실 무역함에 있어서 자유무역이 기본인데 지금 일본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들 정치적으로 뭐
뭐 화가 났다고 그런 식으로 이 무역 제재를 이 네. 무역 도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도발을 가하는 행위는 공정무역, 자유무역에 역행한다 해서 WTO가 지금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일본도 우리에게 7월 1일 날 조치를 하고 나서 네. 이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상백서라는 걸 냅니다. 네네네. 우리에게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그 통상백서를 보면 지금 이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보복 조치. 네. 그러니까 국제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네. 국제 분업이 심화되고 연계되어 있어서 네. 그 어느 한 단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세계 분업 지수를 교란하기 때문에 네네. 자유무역은 더욱 확대돼야 된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어놓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그게 원칙이라는 걸 알고도 그렇죠. 알고도 우리에게 도발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근데 WTO 일반 이사회에서 어떤 결의가 나와야 우리가 이기는 건지 일본의 이런 이 경제 도발을 제지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국제통상규범의 이 규정이 만들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네. 룰 메이킹의 과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네네. 이 일반 이사회가 직접 오늘 표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재판 절차, 분쟁 해결 절차, 네. 패널이라고 하는 별도의 재판부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데 그 패널, 즉 재판관들에게 이 오늘 일반 이사회에 참여한 이 회원국들이 오늘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측 발언자가 이제 김승호 신통상 질서 전략실장. 근데 이분은 최근 우쿠시마 수산물 관련 한일 분쟁에서 극적인 승소를 이끈 책임자로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자, 김승호 실장이 어떤 발언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자리에 우리와 일본을 제외한 162개 회원국들이 다 공감하는 자유무역 질서의 기본 원칙 위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득을 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일본의 이 조치, 그러니까 안보 조치라는 틀을 가장한 거지 않습니까? 전략물자 통제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사이. 그렇게 신뢰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무역거래, 상거래에 대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모순이거든요.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 너희들한테 이런 소재, 부품 보내면은 그거 북한에다 갖다 줄 거 아니야. 너희를 어떻게 믿어?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본이 한국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건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 조치가 이렇게 극단적인 후방 공급을 교란하는 조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법적 틀이 안전보장, 수출 규제였기 때문에 아베가 그것을 택한 건데 그것이 바로 모순의 출발인 거죠. 그리고 WTO에서도 우리 대표단께서 이른바 아베가 이야기하는 안보 사유가 없다. 지금까지 일본이 구체적으로 왜 이 조치가 일본의 안보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그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일본 정부가 2003년, 2008년에 발표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WTO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셨어요. 이 내용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주장은 우리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주장이고 제가 그것을 좀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이제 일본을 통해서 좀 수집해서 전달을 해드린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뭐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 이제 우리가 좀 제법 듣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2003년, 16년 전에 우리에 대해서 백색 국가로 추가하는 문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제가 제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때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로 지정했던 어떤 판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변화가 있냐는 거죠. 거기에 변화가 없는데도 이번 조치를 취하면은 WTO 가트 협정 10조 3항에서 이러한 수출 규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하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2003년에 우리를 백색 국가로 지정했던 그 사유와 근거가 아무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처리한다는 것은 그 일관성 조항의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측에 2003년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했던 그 문서를 좀 찾아달라. 16년 전의 문서이죠. 그것을 이제 찾아서 제가 정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 문서를 보면은 한국이 이 전략물자 통제의 국제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4가지인데요.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이제 바세나르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미사일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MTCR이라는 또 규제가 있고요. 또 핵 물질에 대해서는 NSG라는 국제 규제가 있고요. 또 이제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AG라는 이런 4가지 국제 틀이 있는데 이 4가지 국제 틀에 한국이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을 백색 국가 지정의 큰 원인으로 적시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은 북한 핵 이 물질 전용을 더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PSI라고 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더 강화된 우리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하자면 더 진하게 백색으로 더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백색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일본 스스로의 이 정부 문서에 비춰도 일관성이 없는 거죠. 네, 하얀 페인트를 칠했는데 조금 그 빛이 바래게 됐어요. 여기 또 흰 페인트 칠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 까맣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자, 하여간 그렇다면은 백색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다? 이거는 뭐 일본이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맥락도 없는 이 무역 도발을 한 것이고 경제 도발을 하는 것이고 자유무역, 공정무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입증 자료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 자료가 일본이 한국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2003년에 백색 국가에 지정했는지를 일본 정부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오늘 이 제너럴 카운슬 일반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적어도 오늘에서는 일본이 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베는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조차도 그것을 지금 아주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만약 오늘마저 그런 구체적 근거를 일본 측이 내놓지 못한다면 저는 상당히 동력을 잃을 것이다.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에서도 스스로가 모순에 빠진 것처럼 적어도 국제통상질서에서 자신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어떤 안보적 사유를 이제는 있다면 내놓아야 된다. 그런 점이 오늘 일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이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본이 뭐 나름대로 비장의 히든 카드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그 비장의 히든 카드가 조선일보 종이 들고 와가지고 아니죠. 그건 오히려 한국신문에 실렸으면이다. 이런. 오히려 우리가 이 국제 전략물자 통제 규범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단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나 명분에 있어서 일본 주장이 많이 빈약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김승호 실장이 어제 출국하면서 일본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뭔가 짚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변호사님이 또 알려주신 그 비장의 히든카드도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잘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일본을 제외한 162개의 우리 WTO 회원국들에게 공유하는 원칙 거기에 기초해서 충분히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 어떤 정치자분 위재성님 소설을 쓴다. 일본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파이트 리스트에서 뺀다고 생각하는가? 이러면서 에휴 조선 수준. 일본 분이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분들은 제 KBS 좋습니다. 일라디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아베 총리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자유무역 국가 일본, 통상 국가 일본을 지향하는 일본의 일본 국민, 일본 기업에게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국제질서상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일본 쪽 주장에 혹시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닌지, 일본이 나름대로 WTO를 뒤에서 이렇게 막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로비한다든지 그러진 않을까, 이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산물 분쟁은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그건 이제 뭐 우리 법원의 정관외고 막 그런 이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WTO는 다자주의입니다. 네. 최소한 이러한 극단적 조치, 정당화될 수 없는 안보 외에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WTO의 기본인 것이죠. 그 기본이 무너지는 WTO 회원국들이 선택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같이 국제 소송전까지 갈 가능성, 이거 염두에 둬야 할까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송기호 변호사님. WTO 일반 이사회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것까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 만약에 한 8월 말이나 9월 초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3년간의 포괄허가 통로가 열려 있거든요. 그 통로를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적절하게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많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ICP라고 하는 일본에서의 이 전략물자 통제를 자율 규제해 나가는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지금 백색 국가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거든요. 자, 홍콩, 싱가포르, 대만 다 비백색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일본과 정상적인 경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의 틀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틀을 이용하는 어떤 준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일을 아베 총리만 바라보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 일본 기업과의 소통도 저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기본 원칙을 우리가 잘 세워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못 받은 10억 엔 있잖아요. 그게 아베 총리의 돈이 아니라 일본의 세금이거든요. 이 10억 엔이 왜 우리가 이것을 일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인지도 설명을 하고 그것을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기호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품 뉴스, 가짜 뉴스들을 쏙쏙 골라내주는 전문 팩트 특공대원, 사단법인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반일 운동에 대한 가짜 뉴스가 돌고 있다는 소식. 아니, 여기 이 국민들의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분노, 문제 제기, 이걸 또 어떻게 또 가짜 뉴스의 소재로 삼는군요. 그러니까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사실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카톡방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는 좀 다른, 매우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 돌고 있는 카톡방에서 돌고 있는 뉴스를 좀 분류해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 보수 언론도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네. 예. 예, 제가 듣기가 좀 거북하시겠지만 돌고 있는 가짜 뉴스를 좀 그대로 조금 워딩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더듬어 성추행당과 문재인이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말하는 거겠죠. 경제 외교 등 폭망하고 간질병 발작하듯 발버둥치며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선동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고, 참. 네. 듣기도 민망하고 말하기도 민망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제 입에 올리기도 좀 되게 민망하네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병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비하하고 말이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네. 그런데 실제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했죠. 네. 8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네. 그런데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반일 프레임으로 선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 중인 정부의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결집했다. 뭐 이런 분석이 맞는 것인지 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의견이라고 봐야 되지만은 표현 하나하나가 참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네요. 네. 예, 이거 뭐 보니까 또 뭐 굉장히 많이 동원되는 뭐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로 돈 챙긴 사람 따로 있었는데 국민들만 가정 파탄에 폭삭망함.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그래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지금 반일 프레임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 예, 아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짜 뉴스, 그러니까 반일 프레임에 그 선동당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이건 또 한번 또 살펴볼 일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배상이 끝난 사안인데 한국이 양심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또 일본 우익들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유튜브 영상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들리는가 이 국격 떨어지는 소리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좀 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3일 오늘 기준으로 제가 오전에 봤을 때 조회수가 2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이제 이 유튜버는 본인을 좌파 씹는 남자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좌파 씹는 남자. 네. 예. 이 유튜버가 그 청와대 SNS에 올라온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를 일부분 보여주면서 정부가 양심도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보여준 이미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배상한 대상은 국가입니다.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가와 개인이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유튜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항상 국가가 국민이라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국가가 받은 돈은 국민이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냐. 양심 좀 있어라.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거친 말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치적 레토릭하고 법률적으로 개념화된 그런 표현하고 그 구분 지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게 지금 개인에 대한 사과와 배상의 문제는 별도의 트랙인데 그러면 1965년 국가가 그렇게 배상받았으니까 개인 청구권은 다 그냥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일본 우익의 유튜브의 주장이라면 모르겠지만 한국인이신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참 그래요. 계속 한번 그 얘기해 보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두 나라의 해석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일본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65년 당시에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한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정도가 좀 넘는데요. 이때 사실은 이제 이때도 이 협정에서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아무리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보상을 했다고 주장을 하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적다고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10월 30일에 우리 대법원이 식민지배 시절에 이제 징용돼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강제 노동자
노동자 4명에게 네. 이제 일본 제철이 이분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일본 제철은 전범 기업입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국가 간 협정은 인권 문제나 전쟁 범죄에 적용될 수 없다고 이제 국제법에도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를 근거로 해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좀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1965년의 협정은 국가 간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이지 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네. 청구권을 다룬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은 일본 대법원이나 뭐 헌법재판소 격인 최고재판소도 인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이렇게 반발했고 네. 현재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일본 유튜버가 하는 말이라면 아, 그렇구나 싶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네. 예,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네. 조금 많이 씁쓸한 일인 거죠. 네. 협정의 내용 이 법조문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일본이 사과다운 사과를 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네. 한국, 중국에 대해서는 일체 사과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아픔을 겪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분들은 일본 측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정말. 네.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퍼지는 가짜 뉴스도 있습니까? 네, 일본의 무역 제재로, 그러니까 그 경제 제재로 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말도 못할 것으로 클 것이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질싸움인데 굉장히 미련하게 이 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예전에 그 SBS 원희지 논설위원이 했던 말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이 뭐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정치인이자 목회자인 추모 씨 이름 거론해도 될까요? 왜 얘기 못해요? 네, 추부길 씨도 네. 이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그 선거 캠프에서 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전략기획특보로 활동했던 분이고요. 2008년 2월에부터 대통령 홍보기획 비서관을 맡았었죠. 그 이명박 정부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란을 또 일으켜서 네. 그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예.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당시에 이 촛불 배후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설을 제기했고요. 또 촛불 집회 참가자를 사탄의 무리로 지칭을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뭐 이분의 이력은 좀 세치하고라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추부길 씨. 그렇습니다. 예. 이분의 그 주장을 좀 요약하자면요. 한국 수출 규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거다. 뭐 이런 네.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상 일본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피해가 어느 쪽이 더 클지 네, 묻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 소재나 부품 들여오지 못하면은 손해를 입죠. 우리가 네. 뭐 손해가 전무하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지만은 네.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본으로서는 저 나라는 뭐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를 빚으면은 이 수출 수입 이 관계가 꼬이겠구나. 거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자꾸 느낌을 주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가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그 한국의 어떤 소재 부품 산업, 네.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뭐 네, 이렇게 네, 보는 네. 시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친북 친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공해서 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는 거다. 또 이런 주장을 이분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근거를 네. 제시해야 될 건데 이거 네. 본인의 그냥 의견일 뿐인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래 보이죠. 사실은 뭐 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 뭐 네. 삼성을 의식해서 정말 우리 경제를 많이 어렵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 네. 뭐 이거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우리 정권을 조금 더 일본과 친밀했던 우호적인 정권으로 교체하고 싶은 마음도 뭐 있을 수 있다. 그런 설이 구구했어요. 네, 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과 협공해서 한국이 친중 친북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요건 좀 근거가 많이 약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갱님 문자 보내셨는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인 거라고 본다면
그럼 본인들도 반일 운동에 더 앞장서서 지지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왜 그 반대 길로 가가지고 네. 이 고생을 하느냐라는 말을 올리셨어요. 자, 이동열님, 불매운동하면 우리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주장도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추부길 전 비서관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체를 하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음. 이제 지면으로도 인터넷 신문으로도 나가고 또 최근에 유튜브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본 제품 불매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지금 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한 소식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최근에 굉장히 이색 이벤트 또 펼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글쎄요. 저희가 네, 일부 네. 시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일본 여행 계약자 중에서 여행 계약을 해지하면 네. 이제 시총 가격을 한 5만 원 상당하는 백세미 10kg를 주겠다. 쌀을. 네. 이런 이벤트를 좀 펼친 분들도 계시던데요. 예. 제가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일본 여행을 거부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까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여행사들한테 연락을 좀 취해보니까 실제로 취소율이 정말 많이 이제 많아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취소율이 많긴 한데 원래 이제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예약과 취소가 빈번하다. 그래서 취소율은 평소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결같이 신규 예약이 많이 줄었다. 요거는 동일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떤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한 7월 둘째 주 들어서 감소하기 시작해서 일평균 한 1,100명 정도 일본 예약이 들어왔었는데 네. 5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가 그동안은 이제 일본이었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를 좀 보면요. 올 상반기에 방일 외국인 숫자가 1,663만 3,600명이었는데요. 네. 가장 많은 건 중국인입니다. 네, 거의 전체 한 27%를 차지하고 네. 그 다음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관광 오는 네. 외국인 네. 2위가 한국인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중국 퍼센티지가 한 27%였다면 지난 상반기 동안에요. 한국인은 386만 2,700여 명으로 23%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3, 4위가 대만과 홍콩인데 사실 이제 1, 2위랑 격차가 좀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이 일본에 가고 또 그렇게 소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대체로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서 네. 영향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반일 감정은 위험하다. 뭐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또 억측들 또 뜬 소문들 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또 어떤 자기의 정치적 그 주장 이걸 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견은 뭐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른 근거가 그 허위 사실에 기초해 있다면 이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일본 내 거주하는 한인에게도 영향은 있습니다. 네. 뭐 그 도쿄 오쿠보 한인타운 같은 경우도요. 그 한인이 운영하는 핫도그 가게나 카페들 많이 한산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좀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좀 안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 운동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조금은 자신이 이제 손해를 보고 불편할 거 감수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일본인 혐오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이런 운동을 또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을 제대로 요구하고 이성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무슨 일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네. 동아시아 평화의 그 동반자로서 일본이 궤도 이탈을 했는데 제 궤도에 다시 오르기를 바라는 맞습니다. 차원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먼저 싸움 걸어온 쪽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결자해지를 한다면은 우리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슨 답을 가져와라니 이런 참 무례하고도 상식 밖의 그런 언행과 행태들로 한국 국민에게 실망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매운동
그칠 수가 없어요. 예, 이 점을 또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평화나무의 권지현 센터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